네, 안녕하세요. 따져보는 오늘의 기술 이야기 따오기입니다. 16년 만에 헐리우드 작가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 배트맨, 그리고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등등이 지금 제작 중단이 된 상태고요. 무려 16년 만에 파업입니다. 그래서 그 파업 당시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보통 미국 드라마는 24편이 한 시즌인데 그때 당시 제작된 드라마들을 보면 다 뭐 12편, 15편 정도로 단축 중량을 다 했고 작가들이 교체되는 일도 있어서 갑자기 스토리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히어로즈라던가 히어로즈 같은. 자, 이번 파업은 OTT 시대의 첫 파업이에요. 넷플릭스가 등장했죠. 자, OTT가 등장하면서 전통적 미디어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당연히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넷플릭스 등장 이전에는 영화나 TV 프로그램들은 판권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뿐만 아니라 작가들도 나눠 가졌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독점이죠.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너 이거 보고 싶어? 그럼 구독해가 수익 모델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받아왔던 인센티브가 사라지면서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이후에 다른 OTT들이 대거 등장하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등. 그래서 경쟁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대작이 빠르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한 드라마의 시즌들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미국 드라마의 한 시즌이 24편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시즌은 보통 8에서 12편 정도예요. 1년에 24편을 작업하던 작가들이 그 반도 안 되는 작업을 1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고용기간도 짧아졌고 수입도 감소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10년간 작가들의 임금은 23%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이번 파업에서 스트리밍 시대에 맞는 노동 환경과 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열심히 파업 중인데 이 OTT의 특성상 그 파업의 공백을 다른 나라 컨텐츠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자세한 건 이 작가연합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요구 조건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AI 도입 금지입니다. AI와 인간의 일자리 문제가 파업 협상 요구 중 하나로 들어간 게 굉장히 역사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미래가 아닌 현재라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 그 미국의 기자이자 작가인 닉 빌튼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잡지 베니티 페어에 작가 파업에서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기고문을 올렸거든요. 이분은 이번 파업에서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는 스튜디오가 AI를 사용하여 스토리를 쓰거나 재작성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포괄적인 기술에 쫓긴 적이 없다. WGA 작가연합과 AMPTP 제작자연합이 올해 협상을 준비할 때만 해도 AI 금지는 요구사항의 일부러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게 GPT-4가 나온 지 2달 정도 안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상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미래에는 만들어진 컨텐츠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너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줄 거야. 너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넷플릭스 마릴린 먼로, 더록, 데이브 샤펠이 출연하는 198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20분짜리 코미디를 만들어줘. 여기에는 좀비 몇 마리를 등장시키는데 그중 한 좀비는 내 전처로 만들어줘. 라고 요구를 하면 인공지능이 대본을 쓰고 배우를 만들고 BGM까지 만들어서 드라마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 강동원과 차은우가 저를 두고 싸우는 좋은 미래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서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인간적인 연약함과 창의성을 지닌 인간만이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현실은 AI가 인간의 고통과 공감이 담긴 사람이 쓴 콘텐츠를 학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작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30초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바이든이 재집권하게 되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게 전부 인공지능이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봐라. 이런 콘텐츠 제작에는 감독, 배우, 촬영 감독이 없다. 몇 줄의 텍스트를 AI가 동영상으로 바꾼 것 뿐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살아남는 거는 작가일 확률이 제일 높은 거 아닌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텍스트를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이 이야기에 헐리우드식 결말을 부여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헐리우드식 결말은 악을 처단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미국의 흔한 해피엔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미 헐리우드에는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제작사들이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은 놀랍다. 제작자들 중 일부는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신세시아라는 기업은 아예 기업 슬로건이 카메라, 마이크, 배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적어놨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나를 위한 20분짜리 코미디를 만들어주는 시대가 오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파라마운트 같은 제작사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임직원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 우리는 다 사라질 거다. 불을 켜놓기 위해 소에게 돈을 받는 사람과 방송국 소유주만 남게 될 거야. 디즈니는 올해 7,000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AI와 일자리 문제는 되게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직군 내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 된 거예요. 특히 창의적 영역에 대해서는 대체가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예술 부분이죠. 그림이나 글 작가들. 그리고 지금 AI는 보고서를 쓰고 PPT를 만들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몇 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남긴 이익은 그대로 자본에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테드 창이 이와 관련된 글을 최근에 썼더라고요. 인공지능과 일자리에 대한 기고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맥켄지가 될까요? 일단 맥켄지가 뭔지 알아야겠죠. 맥킨지는 전 세계 대기업과 정부에게 그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 기업 인수합병 등등등을 조언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리고 개죠. 얘네가 쓰레기 같은 짓을 엄청 많이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테드 창은 이 인공지능을 맥켄지에 비유를 했을까? 맥켄지와 같은 회사는 다양한 이유로 고용되며 인공지능 시스템도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소셜미디어가 소비자를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것과 퍼듀 파마가 맥킨지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옥시콘틴 판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그 역할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옥시콘틴이 뭐냐면은 그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그냥 마약이에요. 근데 이 약 때문에 미국에서 50만 명이 사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옥시콘틴 판매를 주도한 게 맥킨지입니다. 그래서 맥킨지의 전직 직원은 맥킨지를 Capital's willing executioner. 자본의 자발적 집행인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 맥킨지가 대신 해줄 것이다. 맥킨지의 핵심 역할이 이런 거라는 거죠. 기업이 책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업이 맥킨지를 고용해요. 그럼 맥킨지는 되게 쓰레기 같은 조언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은 그걸 또 따라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돼요. 그러면은 기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했을 뿐이다. 근데 이러한 경향이 지금 초보적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인공지능 기술이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부의 집중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AI 기술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그것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래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누가 이런 식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냐면은 일론 머스크예요. 테드 창은 나는 기본소득에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이런 식의 기본소득은 결국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인공지능을 통해 소수가 부의 집중을 극단적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정부가 기본소득을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기업이 주주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환경과 노동 계급을 파괴하는 거다. 뭐처럼? 맥킨지가 대량 해고를 통해 미국 중산층을 파괴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은 더 나은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1980년대의 미국입니다. 1980년 미국의 경우 1인당 국민 총 생산은 거의 2배로 증가한 반면 평균 가계 소득은 그보다 훨씬 뒤처졌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면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미국 시민 전체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상위 1%의 부를 늘리는 데 주로 기여를 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테드 창은 인공지능이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만으로 인공지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자본과 노동 사이에 현존하는 불균형에 비추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AI 개발자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이 기고문을 마치거든요. 개발자들 당신들은 당신들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해. 물론 그걸 좋아하지 않겠지.
근데 너네는 지금 세상을 뒤흔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좋게 나쁘게 만들지는 시스템에서 자신의 역할을 냉철하게 바라보려는 당신들의 의지다.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좋은 글이니까 원문을 읽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 기업의 해고 사유 7위가 AI였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해고 계획 인원 8만 명 중에 4,000명의 해고 사유가 AI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인력 감축을 이유로 AI를 적은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지금 AI 웹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죠. 그 최근 네이버 웹툰이 공모전을 열었는데 거기서 AI 작품을 허용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이콧을 벌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모전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그린 작품은 금지하겠다고 다시 번복합니다. 자, 파업 협상의 요구 조건, 해고의 사유, 보이콧 등 AI가 되게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우리는 매우 쉽게 인공지능의 놀라운 혁신과 편리함에 대해 열광하는 글들을 자주 접하죠. 테드창이 개발자들에게 한 얘기처럼 우리 또한 더 많은 기술이 항상 더 좋다는 가정에 의문을 품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몇 년 안에 마주하게 되는 건 더 큰 불균형일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따우기였습니다.